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네, 오늘도 직성 영상 하나 찍어봅니다. 이런 형태가 새로운 하나의 포맷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도 제품 테스트를 한 후에 즉석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C웨이브라는 회사의 AM22 AM22라는 뜻이죠. AM22라는 스피커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북쉘프형 스피커죠. 디자인은 제법 독특하게 생겼어요. 북쉘프형 스피커인데 독특하게도 거의 거진 대형급 톨보이 스피커에 버금가는 스케일과 소리의 깊이감, 그리고 엄청난 광대역을 제공하게끔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쉘프 스피커에 우퍼 유닛이 들어가게 되면 큰 게 한 6.5인치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고급형 북쉘프형 스피커가 대부분은 한 6.5인치나 6.8인치 정도 우퍼 유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칼 유토피아, 디아블로 유토피아도 6.5인치인가 6.8인치, 그러니까 한 180mm 그 정도 우퍼 유닛이 들어가고요. BMW 802D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6.5인치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이노디오 같은 경우가, 다이노디오는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다이노디오의 뭐 C20이죠. 요즘 같으면은 그전에는 C1이었었고요. 걔네들 같은 경우도 180mm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인치가 안 되죠. 근데 최근에 C20 같은 경우가 좀 더 늘었나? 한 7.1인치로 늘었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7인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경우에 일부러 저음을 많이 퍼대대하게 저음을 많이 내고 싶은 스피커의 경우, 북쉘프형 스피커가 8인치 우퍼가 들어가는 경우도 덜어는 있죠.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에서도. 근데 걔네들은 밸런스가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고요. 굳이 저음을 퍼대대하게 많이 내기 위한 그런 스타일이지 저음이 정확하게 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리고 8인치가 넘어가는 일반적으로 뭐 하베스라든지 JBL 같은 경우 뭐 12인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사실 북쉘프형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소리에 굳이 중저역대의 울림을 일부러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스피커를 괴짝 스피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를 하이엔드급 초고성능의 스피커라고 말하지는 않죠, 분류 자체를. 근데 지금 이 C웨이브의 AM22라는 스피커는 고성능의 대형급 하이엔드급 스피커하고도 성능을 견주기 위해서 그 정도의 초고성능을 목표 지향점으로 삼고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사실 국산입니다. 국산. C웨이브라는 회사는 국산이고요. 그 전에는 관음음향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음향기기를 제작을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 제작을 하시는 제작자분께서 유독 종교시설의 음향시설, 모니터링, 그리고 스피커 음향시설, 방송 이런 쪽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드디어는 그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시게 되는, 그리고 음향기기 부품까지도 직접 제작하시는 길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홈 오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홈 오디오로 음악 감상을 즐기는 마니아 취미가들인 거죠. 근데 이런 홈 오디오 마니아들보다 더 비싼 기기를 사용하는, 더 고급 기종이면서 더 고성능의 비싼 기기를 사용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녹음실이죠, 녹음실. 그러니까 음악을 녹음하고 만드는 곳. 그쪽이 홈 오디오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크기, 비슷한 개수, 비슷한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스펙이 더 높죠. 근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훨씬 더 스튜디오 장비가 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스피커도 고가고, 그리고 홈 오디오에서는 앰프나 소스 기기는 그냥 뭐 무난하게 소리가 나오면 많이들 쓰잖아요. 인문기가 됐든지 중급기라든지. 근데 스튜디오 쪽은 좀 고가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거기 그 스튜디오보다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노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알거든요. 예. 물론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다 비싸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일 비싼 쪽이라고 하면은 정교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C웨이브라는 회사는 기본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업무를 했던 곳이 스튜디오 쪽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이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되고 그게 잘 모니터링이 되고 잘 들리는가.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일반 취미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목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취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질이나 뭔가가 좀 정확하게 잘 들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더 심오하게 몰두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스피커 제작사가 의외로 국내에서 제법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관음 음향이었죠.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몇 가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제작사가 특징이라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정말 순수한 생각인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회사는 그동안은 돈 버는 데는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제법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에 좀 덜 알려져 있죠. 그 덜 알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이 제작자분께서 너무 좀 과도하고 집요하리만큼 최고의 품질, 최고의 부품 이거에만 집착을 너무 과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은 기술 개발이 웬만큼 됐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생산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작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대량 생산을 안 했고, 그리고 마케팅을 안 했고, 그리고 뭐 인터넷 판매라든지 대리점을 통한 판매라든지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거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파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좀 어떻게 보자면 좀 답답하리만큼 제품 판매나 수익을 내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거죠. 안 쓰신 건 분명하죠. 이건 팩트죠. 드러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의 소비자 마니아들이 이 브랜드나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서 예컨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그 소비층의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싶으면은 저렴한 가격대에서부터 중가 가격대에서부터 비싼 가격대에 다양한 라인업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여러 가지로 생산해서 그걸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공급을 안 해.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팔리지를 않죠. 공급을 안 했으니 팔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버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셨거나 관심이 없으셨거나. 그러면은 그동안 뭘 하셨느냐? 제가 이 회사를 알고 지낸 지만 해도 한 15년 가까이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도 이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뭘 하셨느냐? 그동안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품, 그리고 제일 스피커 잘 만든다는 제작자, 엔지니어. 너 스피커 잘 만들어? 내가 가서 너보다 내가 더 스피커를 잘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너보다 못하면은 내가 너한테 배울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본인의 음향에 대한 그런 일종의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표 기종들도 한 두어 가지씩 이렇게 만드신 거는 저도 겪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작년 이제 2019년 독일 뮌헨쇼, 5월달에 하는 뮌헨쇼.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메이저 오디오 브랜드가 모이는 전 세계를 가장 대표하는 오디오 쇼가 독일의 뮌헨쇼입니다. 세계 3대 오디오 쇼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독일 뮌헨쇼가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은 뭐 중국 쇼일 것 같고요. 홍콩 쇼, 그리고 뭐 도쿄 쇼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뮌헨쇼가 전 세계의 신제품을 발표하고 최고 상품을 가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양 쪽 쇼보다는 서양 쪽 쇼가 유명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 CES가 있기는 했었지만은 CES는 사실상 요즘은 이제 오디오 쇼라기보다는 전자제품 쇼예요. 전자제품 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CES는 오디오 쇼로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 뮌헨쇼에서 최고의 상, 최고 명예의 최고 상품상을
C웨이브의 플라티누스라는 스피커가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C웨이브에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를 쓰면은 한국에서에다가 그런 상을 주지? 분명히 굉장히 수준 높은 쇼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쇼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오디오 제작사가 다 모이고 전 세계의 수많은 오디오 매거진 및 저널, 방송, 그리고 평론가, 업계에 종사를 하시는, 유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 회사에다가 그 최고상을 준다는 것은 이건 로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내가 알기로는 C웨이브라는 회사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그 정도 로비 능력이 있나? 돈을 그 정도 쓸 수 있나? 정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너무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이니까요. 한국 회사가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 상을 어떻게 주는 상인가? 그 상은 전 세계의 그 쇼에 참가했던 참가 업체 및 오디오 평론가 및 쇼 관계자들이 같이 투표를 해서 주는 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최고의 제품에게 주는 상이 맞기는 맞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인기상은 아니에요. 인기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라고 하면 유재석 씨가 대통령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신제품이 인기가 좋을 수는 없죠. 숨겨진 보석이 인기가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최고의 상품에 최고의 상을 주자라고 하면은 생소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대부분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저 제품이 뭔데 최고의 상을 받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신제품이니까. 근데 참고로 그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C웨이브의 플라티누스라는 스피커가 굉장히 비싸요. 무게가 한 200kg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kg이 넘던가? 그리고 가격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2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피가 크고 성능이 좋아서도 가격이 비싸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라고 만든 제품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장님이 물건 파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전 세계 최고야!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억 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지는 않겠죠. 당연히 팔리기는 팔리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겠죠. 근데 왜 그렇게 비싸냐? 부품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분이 자존심이 너무 세셔가지고 오디오의 기술, 오디오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최고의 부품까지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 세계 최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용화된 제품에 쓸 수 없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품까지 때려 박아서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 제품이 작년 우리나라 저희가 주최하는 쇼입니다. 오디오 엑스포, 코엑스 오디오 엑스포에서도 진열이 됐었었죠. 그래가지고 음질이 제일 좋은 제품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이제 투표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상으로 재미삼아서 투표를 했을 때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스피커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왜 그러면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었으니까. 근데 C웨이브 부스가 음질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신경은 안 썼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음질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스피커를 보고 딱 제일 처음 느껴진 게 소너스 파베르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죠. 소너스 파베르의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도 출시 시기는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얼추 그렇습니다. 근데 소너스 파베르의 익스트리마라는 북쉘프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쉘프 스피커로는 이례적으로 부피가 큰, 바닥면도 굉장히 큰, 이거는 굳이 왜 이렇게 큰 스피커를 북쉘프 스피커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북쉘프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설적인 북쉘프 스피커거든요. 종종 제가 연예인분들이 그 인터뷰할 때, 아니면은 CF 방송, 이런 경우에 연예인분들이 뒤에 뒷배경으로 놔두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전설적으로 멋진 북쉘프 스피커가 있는데
지금 이 AM22 스피커를 딱 봤을 때 소노스 파베르 익스트레마가 떠오를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북셰프 스피커로는 이례적으로 대형급이다. 일단은 우퍼 유닛이 독일 이튼사의 8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저보다 살짝 뒤에 있으니까 이 스피커가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율이 비슷하면 여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키가 170인 여자 연예인이나 키가 160이 안 되는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나 비율을 똑같이 맞춰놓고 텔레비전상에서 비율을 바로 옆에서 세워놓고 보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같이 비율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 것처럼 북셰프 스피커나 톨보이형 스피커도 사진으로 봤을 땐 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물을 보기 전에는 우퍼 사이즈하고 좌우 폭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8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고도 좌우 폭이 요만큼 남아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피가 크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하베스 컴팩트 7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펜더 2/3, 2/3 그 정도의 부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인 디아블로 유토피아라든지 805D라든지 다이노드 C1이라든지 걔네들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트위터는 직접 제작한 혼 트위터를 탑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맨 위에 머리 중앙 상단 위에 슈퍼 트위터도 탑재를 해놔가지고 위로도 이제 소리를 이제 쏘는 거죠. 초고음을 위로도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피커가 사실 디자인은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인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가 봐왔을 때는 항상 네모 반듯한 디자인을만 봐왔고 앞면에서는 반듯하지만 뒤로 좀 커브형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있었지만은 여기다 이제 혼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좀 디자인이 약간 좀 생소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기존에 내가 알던 거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면은 생소하고 참 약간 좀 이상하고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는 다 그래요. 근데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이 스피커를 여기다 갖다 놓은 지가 꽤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뭔가 분명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가 이 검정색 바탕에 이 그 강렬한 원색이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색상은 한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색상은 다른 색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가 이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검정색 이 재질은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펄이 그냥 맨 무광 검정색은 아니고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도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스피커의 무게가 스펙상으로는 26.5kg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어보기로도 그 정도 무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셰프 스피커 중에서 제일 무거운 스피커가 실제 상용으로 판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스피커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kg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디아블로 유토피아 같은 경우가 19.5kg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부피에 비해서 걔도 굉장히 무거운 편인 거죠. 아마 그리고 이제 다이노드 C20이 새로 나왔는데 걔는 그냥 스탠드가 고정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스피커만의 무게는 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반적인 북셰프 스피커가 20kg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매지코처럼 무조건 그냥 강철로만 이제 쇠로만 만들어진 스피커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뭐 저 구체적인 재질 이야기 안 하고 쇠라고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트집 잡지 마세요. 그냥 이제 편하게 쇠라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쇠로만 만들어진 스피커는 좀 더 무거운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금속 재질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까지 무거운 경우가 없었죠. 근데 얘는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거. 무거우면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잘 견디죠. 그리고 소리가 덜 퍼지죠. 특히 중저음이. 중저음이 강력하고 깊이 있는 중저음을 내면서도 소리가 퍼지지 않죠. 불분명한 소리를 내거나 지저분한 소리를 덜 내게 되죠. 그리고 네모 반듯반듯 각져 있는 스피커는 그만큼 불필요한 저음을 더 많이 부스팅을 하게 돼 있어요. 통 내부에서. 근데 모든 면이 이렇게 이제 밑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이 이렇게 라운드져 있죠. 그것도 다 음향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재질이 뭐냐? 재질이
윌슨 오디오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윌슨 오디오도 재질이 걔네들은 무슨 뭐 X 메터리얼, 뭐 Y 메터리얼, 뭐 Z 메터리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한 재질을 썼다는 의미죠, 걔네들은.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당구 많이 치러보셨죠? 당구장 많이 다녀보셨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구 공의 재질하고 거의 동일한 비슷한 재질이에요. 그걸 보고 베이클라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근본적인 의미로는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당구공 아시잖아요. 당구공을 누가 보고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분류는 플라스틱이라고 분류하지만 이거는 이제 합성 물질이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돌 같은, 당구공이 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 같은 재질이라. 그러니까 매우 단단한 재질이라는 게 일단은 특징이죠. 나무보다는 월등히 단단하죠. 그러니까 쇠로 만들었을 때는 진동이 너무 없고, 쇠로 만들었을 때는 그러거든요. 쇠로 만들었을 때는 소리의 잔향, 탄력, 진동, 울림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무조건 과도하게 강력한 앰프를 써가지고 힘을 이용한 소리의 탄력과 중저음의 압도적인 중량감과 양감과 풍부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는 구동이 어렵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에 앰프 저렴하게 써가지고 음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쇠로 만들면은 진동이 너무 발생을 안 하고, 소리라는 건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아예 없어도 문제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면은 강력한 음을 낼 수가 없고, 강력하고 깊이 있는 음을 내는데 약점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 윌슨 오디오 같은 데에서 사용한 이런 돌 같은 재질이다. 거의 돌이에요, 거의 돌. 이거 그 스탠드에다가 올려놨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등 위로 떨어지면 발 깨집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적인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에 비해서는 그 만들어진 인클로저의 재질 자체도 뭔가 강력한 재질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음향적으로 안에서 뭐 정제파라든지 불필요한 울림이 덜 발생하게끔 제작을 했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별도의 영상에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할 텐데요. 제작하신 분의 대표님의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설명은 그분이 제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오디오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기본 핵심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류를 얼마만큼 빠르게 전달하느냐, 그 전도율을 좋게 전달하느냐, 느리게 전달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들이잖아요. 콘덴서라든지, 그리고 케이블 선재라든지, 아니면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부품들에서 성능 차이를 월등하게 이렇게 벌려놔 버리면 기본 스피커나 앰프 같은 걸 만들었을 때에도 훨씬 더 우리가 음질을 튜닝할 수 있는, 음질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게 좀 더 어렵고 좀 세련된 표현을 써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줍잖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제가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다른 부품들은 자동차의 속도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은 1초에 자동차의 거리를 가고 있을 때, 지금 C웨이브에서 만든 부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마치 빛과 같이 전달이 된다.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다른 애들은 자동차인데 우리는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과장된 표현이니까 비행기라고 표현을 하죠. 비행기라고. 다른 부품들은 자동차인데 C웨이브의 부품들은 비행기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코일, 뭐 콘덴서가 됐든지 뭐 인덕터가 됐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코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사용하는 코일이, 얘네들은 C웨이브는 유겐 단결정 동선을 사용을 해요. 단결정이라는 것은 내부에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마다 결정과 결정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원자 상태대로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일반적인 선재들은 그 결정이 매우 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결정이라는 것은 그 결정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뭐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판자대기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더 튼튼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단단한 하나의 판자대기로 딱 놔두면 그게 더 단단할까요?
하나로 놔둔 경우가 더 단단하겠죠. 여러 개를 이어서 붙이면은 중간중간에 언젠가는 그 중간중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겐이라는 것은 순도가 99.9999%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최고급의 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 케이블 브랜드 중에서는 7N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99.99999%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공기에 노출이 되는 순간 바로 6N이나 5N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에 노출이 되는 순간 산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7N이라는 게 그거예요. 7N이라는 것은 공기 상태 중에서는 7N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없는 데서 무산소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무산소 상태에서 밀폐를 해야 7N이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제작을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N을 쓸 수도 있어요. 6N을 쓸 수는 있는데 단결정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그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를 떠나서 6N 단결정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한 거는 만큼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찌됐든 전도율을 좋게 만들어야 원하는 음질을 만들기에 용이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 부품에도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비싼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과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기기들끼리 이렇게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하죠? 납땜을 하죠. 납땜. 그러면 납이 섞이잖아요. 그게 이물질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단결정이어야 되는데, 단결정은 하나의 재질이 하나의 결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단결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납을 섞이면은 전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사장님께서는 정말 과도하리만큼 정말 그 결벽증에 가깝도록 내가 만드는 제품은 완벽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최고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의 그 집착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은 각 부품들끼리 연결을 할 때, 케이블들끼리 연결을 할 때 은으로 땜을 하는 게 아니라 납땜보다는 은으로 이제 땜을 하는 게 더 고급이잖아요. 근데 아예 땜질을 안 해요. 땜질을 안 하고 70톤의 압력으로 압착을 해요. 압착을. 그냥 연결되어야 하는 재질과 재질끼리 이렇게 70톤의 무게로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면 사실상 70톤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가 하나가 되죠. 결정이 합쳐져 버리는 거죠. 두 개의 결정이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납땜을 도저히 나는 쓰고 싶지가 않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급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제작이 되는 고급 부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작한 부품들이 어느 정도로 수준 높은 부품이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흔하게 우리가 이제 자작하시는 분들이나 오디오 기기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부품이 문도루프라고 알려져 있어요. 문도루프 말고도 좋은 부품들이 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문도루프가 자작하신 분들이나 제작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품 회사죠. 콘덴서라든지 이런 쪽을 만드는. 근데 문도루프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다라고 하고요. 문도루프가 한참 떨어진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가 오차율이 20kHz대에서 2000분의 1 정도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든지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측정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 예전에 어떤 DAC 제품의 소개 자료가 다른 업체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디오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그 측정기 있잖아요. 그 측정기로 측정 불가라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오디오 기기는요, 오디오 프리시즌 측정기에서 측정 불가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 C-웨이브에서 만든 부품들도 측정 불가 수준의 부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